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부터 몇 시간 아니면 이번 학기 종료가 될 때까지 아마 이 플라스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 우리는 플라스틱이 영어로 되어 있고 이것을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이제 고분자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고분자라는 말은 분자가 많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정해진 용어이니까 뭐 다분자라고 또 할 수 있겠지만 매크로 몰레큘 이렇게 보면 고분자 아주 거대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 플라스틱은 제조 과정이라고 하면 열을 가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료가 나중에 어떤 게 있을지는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일단 제조 과정이 열을 가해져 있는 이 제조 과정에서 유동성, 모포로지라고 그럽니다. 이 유동성을 이용해서 성형한다는 얘기는 모양을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모양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열이 가해지지 않으면 그 형태를 유지한다 이런 표현이겠죠. 성형이라는 거, 유동성, 제조 과정, 그 다음에 원재료에 따라서 특성이 매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재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그 각자의 구성하고 있는 원재료의 특성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합성수지공업은 이제 주로 플라스틱으로 대별이 되지만 섬유나 타이어를 비롯한 이제 고무나 또는 뭐 접착제, 그다음 우리가 얘기하는 슈퍼글루 뭐 이런 것들 중에 천연 재료 또는 대부분 이제 합성 고분자를 이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처음에 만들 때 어떻게 이제 구분을 했느냐를 알아보면 일단 한번 성형을 한 다음에 이 원재료를 가지고 성형, 유동성을 가진 거를 가지고 이제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 형태를 유지를 했는데 그걸 다시 열을 가하니까 다시 유동성을 가지게 되더라. 이런 것을 이제 열가소성, 열을 가하니까 소성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열가소성. 그래서 플라스틱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가열에 의해서 연화되기도 하고 유동성을 가지만 그다음 냉각시키면 고화돼요. 그러면 딱딱하게 되어 그 형태를 유지하고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반복할 수도 있으니까 열가소성 수지는 우리 요즘 많이 이 화두에 있는 플라스틱의 이제 재활용, 그다음에 재이용 뭐 이런 쪽으로도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열경화성 수지라고 있습니다. 그다음 처음에 가열 가압을 하면 일단 만들어집니다. 뭐가 만들어지면 플라스틱이 만들어집니다. 결국은 이제 브리징, 네트워킹 뭐 이렇게 해서 고화하여 딱딱하게 되어 냉각하면 냉각을 하더라도 다시 가열을 하더라도 연화되지도 않고 유동성도 일어나지 더욱더 딱딱해집니다. 그 말은 더 브리징이 되는 네트워킹이 되는 정도가 훨씬 더 많아집니다. 많아지니까 다시 연화되지도 않고 유동성도 일어나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내화학성이 아주 좋습니다. 열경화성 수지는. 그래서 내화학성이 아주 좋으니까 많은 용제에 녹지 않기 때문에 용기로 많이 씁니다. 용기로 많이 쓰고. 그래서 용도로 본다면 이 플라스틱이 현대사에서는 많은 분야에서 플라스틱에 의존해서 생활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수요와
그 다음에 그 원재료를 변형을 시켜서 새로운 물질, 그 말은 새로운 특성을 가진 미안합니다. 플라스틱, 그중에 이제 섬유도 되겠죠. 이런 것을 의존해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분자 물질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면 이렇습니다. 석유화학공업의 발달로 인해서 왜냐하면 이게 이제 석탄화학공업으로는 이런 물질을 대량 생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유를 가지고 공업을 발달시킨 것을 우리가 석유화학공업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유체화학공업을 이용해서 결국은 이제 고체화학공업으로 변환되는 그런 물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게 특성이 어떻길래 지금까지 없던 것에 대해서 매료가 돼서 많이 사용하게 되었느냐 하면 일단은 투명할 수도 있고 불투명할 수도 있고 불투명한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고분자 물질의 원재료는 거의 대부분 열을 가하면 반투명 내지는 투명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용도로든지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안료를 넣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마스터 배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안료를 넣게 되면 이제 불투명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검은색을 넣게 되면 카본 같은 거 넣으면 이제 색깔이 전혀 안쪽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형을 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두께를 조절하는 이유는 그 용량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 용기에 담아야 할 액체의 압력 뭐 이런 것 때문에 두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내던지거나 그 다음에 충격이라든가 뭐 이런 걸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강도를 변화를 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조제를 넣어 가지고 이제 강도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기 노출이 오래도록 지속이 될 때 그래서 기후 변화에 대해서도 이제 지속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 고분자 물질의 특징입니다. 살펴보면 일단은 어디 긁히더라도 표면만 살짝 상하지 전체가 망가진다든지 부서진다든지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내마모성 또는 이제 덥거나 그 다음에 춥거나 이런 데 대해서 잘 견딜 수 있는 북극이나 남극 그 다음에 열대지방 이런 데서도 잘 견딜 수 있는 내한성 그 다음 내후성은 이제 바람이 불거나 그 다음에 비가 많이 오거나 그 다음에 가물거나 뭐 이런 데 대해서도 이제 딱딱한 그런 형태를 잘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후성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담을 수 있고 물이 침투를 못하게 해서 그 통 안에 플라스틱 통 안에 있는 내용물의 물질이 변화되지 않도록 하는 방수성이 있습니다. 특히 필름 같은 경우가 방수성으로서 아주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어떤 성질이냐면 잘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왜 잘 늘어났냐 하는 것은 이제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하겠는데 그래서 주로 생활용품 제조를 하는데 우리 주방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필름 종류입니다. 또는 비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유체를 좀 오래 보관하거나 일시적으로 보관하는데 플라스틱 통 뭐 이런 것을 많이 제조를 합니다. 더욱더 얇게 해서 두께를 조절해 가지고 유체 보관하는데 주로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 유통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이제 쓸 수 있는 뭐 그런 데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생활용품 제조에 많이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섬유의 원재료를 생산하면서 이거를 파이버를 생산을 해가지고 파이버를 생산해서 이제 오븐 실로 천을 짜가지고 이 의류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원재료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분자 물질의 정의라고 한꺼번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주로 우리 주변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원재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분자 물질은 어떻게 만드는 것이냐 이거죠. 아까 뭐라 그러냐면 온도를 올려주면 이게 온도를 올려주면 열 가소성이 된다 그랬습니다. 열 가소성이 된다 그러니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제일 처음에 석유화공업에서 우리가 모노마, 폴리에틸렌 할 때 에틸렌, 메틸렌 뭐 이런 것 만드는 것처럼 단량체 이런 것을 모노마라는 모노 하나라 이럽니다. 하나 뭐 단량체를 여러 개 연결하여 요구하는 물성을 달성하게 하는 N개의 모노마. 그래서 이 우리는 폴리머라 그러는데 자 그러면 이게 쭉쭉 늘어나는 것하고 늘어나지 않는 것은 필름으로서 어떤 가치가 있느냐 하면 크로스링킹 아까 여기서 보다시피 네트워킹을 하는 것은 잘 늘어나지 않습니다. 브리징은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브리징의 정도에 따라서 가교가 정도에 따라서 늘어나기도 하고 잘 늘어나지 않도록 합니다. 이런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폴리머를 만들 때 N개의 모노마도 중요하지만 옆에 있는 이 체인과 그 밑에 그 위에 있는 이 체인을 서로 연결해 가지고 브리징을 하게 되면 이 서로 잡아당겨도 늘어나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다른 챕터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만드는 것을 우리가 중합이라 그럽니다. 중합, 컨덴세이션, 특히 물이 빠져나가는 이런 방법, 이런 것을 우리가 컨덴세이션 이렇게 물이 이제 빠져나간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모노마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 특성을 가진 고분자 물질이 이제 생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단량체를 기본적으로 하면서 그 종류에 따라서 폴리머를 명명하게 됩니다. 에틸렌 같은 경우가 N개가 있을 때 주로 이제 1000개 내지 이제 5000개, 10,000개 뭐 이런 것을 이제 중합도라고 그럽니다. 중합도. 그러니까 몇 개가 이 폴리머를 구성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분자 물질이 만능이냐, 만능으로 방수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필름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는 예를 들면 어디 가서 물고기를 사게 되면 그 비닐 봉지에다가 물을 담고 금붕어를 받습니다. 근데 그거를 한없이 방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자체가 리지드한 그러니까 딱딱하지 않는 플라스틱을 주로 씁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는 리니어하게 폴리머가 직선으로 연결된 폴리머의 일부의 네트워킹을 가진 비닐 봉지에다 담아주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주 느린 속도로 물 분자가 이 필름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100% 방수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물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거를 이제 두께를 조절하거나 그다음에 강도를 변화시켜서 원하는 방수성, 그다음 내한성, 내마모성을 달성을 하겠죠. 어쨌든 간에 이 고분자 물질의 이름을 우리는 폴리머라 그럽니다. 그럼 무엇에 따라서 이름을 바꾸느냐 또는 명명을 하느냐 하면 단량체, 에틸렌 같으면 폴리에틸렌, 스타이렌 같으면 폴리스타이렌. 그래서 폴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폴리. 이게 폴리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폴리모노마에 에서 이제 유래된 말이 이제 폴리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분자 물질의 이제 강론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고분자 물질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을 하느냐를 먼저 살펴보고 얘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 가공 방법이 있습니다. 플라스틱 가공 방법은 이 플라스틱의 처음에 원재료는 색깔이 없습니다. 불투명이기보다는 반투명 내지는 투명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구분하기 위해서 불투명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색깔을 집어넣는데 안료를 집어넣어서 색깔을 만듭니다. 그럴 때 필름으로 만들 거냐, 파이프로 만들 거냐, 또는 이제 통을 만들 것이냐 이걸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제 통으로 만들 때는 그 통의 형태를 유지를 하면서 그 통 안에 유체나 고체물을 넣어 가지고 형태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원형을 형태를 유지를 하겠죠. 그래서 그런 걸 만들 때 쓰는 방법이 우리가 사출 성형이라고 그러고, 그 이외의 방법은 우리는 파이프로 만든다든지 수도관 파이프, 그 다음에 우리가 주변에 많이 보고 있는 전선을 피복하거나 또는 이제 막대기 등을 만들 때 주로 쓰는 방법이 이제 압출 성형이라 합니다. 이 압출 성형은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폴리마라 그럽니다. 이 폴리마에서 이제 공급되어서 원재료를 밀어내면서 뒤에서 스크류바에서 이제 밀어내면서 여기에 각 부분의 온도를 높여서 폴리마의 형태를 용융을 시켜서, 또는 여기에 이제 색깔을 같이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원재료를 용융시킬 수 있는 실린더로 운송을 하여 원하는 형태로 만듭니다. 원하는 형태라는 것이 주로 어떤 것이냐면 막대기나 전선 피복, 그다음 파이프 뭐 이런 거겠죠. 뭐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우리가 압출 성형이라 그럽니다. 플라스틱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필름을 만들거나 또는 이제 필름 또는 파이프로 만드는 그런 방법을 주로 쓰는 것이 이제 압출 성형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사출 성형입니다. 사출 성형은 주로 뭘로 하느냐면 열가소성 수지로 만드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 쓰는 물통, 그 다음에 우리가 식수를 담아 가지고 쓰는 이런 생활용품에서 주로 이제 많이 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만드는 방법이 사출 성형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호퍼에서 원재료가 내려오면서 뒤에서 밀어내면서 스크류가 밀어내면서 앞으로 점점 전진을 하는데, 여기에 통을 만들겠다. 그럼 이제 통을 하나 사출 형태를 만들어서 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형태는 이런 사출 성형이나 이 압출 성형의 실린더는 같습니다. 같은데 단지 이제 물론 이제 다르게 하려면 이 사출 성형은 굉장히 플라스틱 양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속적으로 나와야 되니까, 여기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니까 지속적으로 변하지 않는 물성을 가진 유체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것이 압출 성형의 어려움이고, 사출 성형은 무엇이 다르냐면 일단 하나의 통이나 용기를 만들 동안에 여기서 쭉 그 통에 집어넣는 순간까지의 플라스틱의 물성이 변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한번 용융이 되면 그 다음에 냉각수를 넣어서 식히는 통까지 성형까지 이 물성이 변하면 안 됩니다. 물성이 변하지 않음과 동시에 냉각수가 순환이 잘 되면서 골고루 이 냉각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이제 기술의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열가소성 수지를 만들면서 성형을 사용을 한다. 금방 얘기한 대로 물통, 그 다음에 플라스틱 생활용품, 바게트 또는 무슨 뭐 이런 것들에서 이제 주로 많이 쓰는 것이 이제 사출 성형입니다. 그래서 원재료를 이제 호퍼에다 집어넣고 원재료를 용융시 이 실린더로 이송을 운송시켜서 원하는 형으로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원하는 형으로 만들어지는 것인데 대개는 사출 성형은 한 번 통이 만들어질 때까지 같은 재료를 넣어서 계속 밀어내서 원하는 양만큼을 사출, 그러니까 밀어내는데 한 번에 한 번밖에 할 수 없습니다. 연속적으로 못합니다. 그 대신에 이 압출 성형은 연속 작업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선이나 파이프나 막대기 이런 것들은 비록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커팅을 하더라도 여기에서 이 공급되는 이 용융된 플라스틱은 이 끊임이 없어야 됩니다. 이 끊김이 없어야 되니까 압출 성형과 이 사출 성형의 차이가 큰 차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이런 뜻이 이 사출 성형, 그 다음에 압출 성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키워드를 구글이나 이런 데서 보면 특히 이미지를 보면 어떻게 생긴가. 자, 이 실린더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실린더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이 연속적으로 압출을 해내야 되는 이 압출 성형하고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이런 사출 성형에서 다른 점이 여기서는 이 앞부분에서 이 헤드 부분에서 냉각이 이루어지지만 이 사출 성형은 일단 한번 사출이 되고 난 다음에 이 블럭에 찬물이 흐르도록 해서 냉각수위에서 그 형태가 성형이 되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공 방법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사출 성형은 금방 설명했지만 열경화성 수지에서 쓰는데 주로 열가소성 수지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열경화성 수지에 사용하는 것은 두께가 굉장히 두껍거나 그 다음에 담아야 될 용액이 또는 액체가 서로 다름에 따라서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형 형태로 보내져서 원하는 형으로 이제 만드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1회에 사출을 한 번 하면 하나밖에 못 만듭니다. 이런 형태의 금형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밀어내면서 여기에 이 호퍼에서 원료를 공급을 하고 또는 여기에서 이제 색깔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스가 발생을 할 때 가스를 이제 빼내는 그런 이 작업의 이제 특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나오면 이런 디귿 형태 또는 원통형의 우리가 뭐를 만들 수 있겠죠. 또는 이제 이런 경우에 사출 성형이나 압출 성형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 자체가 너무 솔리드하게 만들면 원료값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 원료값을 줄이기 위해서 또는 그 통의 무게를 운반이나 이제 보관할 때 좀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발포, 그러니까 연기에 여기에다가 이제 발포제를 집어넣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발포. 그러니까 이 속에는 발포가 되어 있고 바깥에는 딱딱한, 그러니까 내마모성 때문에 발포를 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플라스틱 가공 방법의 사출 성형의 또는 압출 성형의 특징에서 발포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발포 플라스틱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이런 것 중에 주로 이제 뭐가 있나, 압출 성형에서 주로 쓰는 건데 튜브를 만듭니다. 튜브. 왜냐하면 이게 파이프를 만든다 그랬죠. 그 파이프를 만들면서 거기에 공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굉장히 두께를 조절할 수 있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병도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중간이 비어 있는 성형을 한다. 그래서 중공 성형이라 그럽니다. 그 시트나 그다음에 튜브, 그다음에 병 같은 걸 제거하는데, 필름도 마찬가지입니다. 필름도 여기서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병 또는 이제 필름 이렇게 보겠습니다. 필름을 이제 제조를 할 때 이 방법을 씁니다. 그럼 열가소성 수지,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에틸렌입니다. 에틸렌.
에틸렌을 만들면서 이거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실생활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사용을 많이 하고 있지만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이 이제 플라스틱 제품의 바닥이나 또는 뚜껑이는 잘 없는데 주로 바닥에 표시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건 재활용할 수 있다, 재활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의 약자가 폴리에틸렌의 약자가 PE입니다. 폴리에틸렌. 에틸렌을 분자량을 이게 기체입니다. 이 기체를 분자량을 이제 크게 하면서 뭐가 되냐 하면 이제 펠릿이 만들어집니다. 이 펠릿을 호파에 넣고 실린더로 보내서 그 실린더를 가열을 한 다음에 그게 용융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그 앞에 있는 형태. 그러면 시트하고 튜브, 병은 그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에 바람을 집어넣으면 필름이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전선 피복할 때 사용하거나 그 다음에 필름을 만들거나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길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폴리에틸렌이 덴시티가 중요하겠죠. 폴리에스테린 덴시티가 있는데 아까 뭐라 그랬냐면 이 폴리마의 합성 방법이 일렬로 되어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일렬로 되어 있는 것 여러 개를 모아서 중간중간이 연결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크로스링킹 또는 네트워킹이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네트워킹이 잘 되거나 아니면 폴리에틸렌 자체 합성을 할 때에 물성을 다르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이제 하이 덴시티 폴리에틸렌. 그래서 HDPE라고 합니다. HDPE. 이게 밀도 차이가 0.941에서 0.965. 상당히 딱딱합니다. 이 만져보면 열 경화성 수지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만들었던 것이 LDP였습니다. Low Density 폴리에틸렌 LDP. 이것이면 0.910에서 0.925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사용을 해야 될 폴리에틸렌을 만들 때 그 밀도가 0.926에서 0.940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미디엄 덴시티 폴리에틸렌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걸 만들고 나니까 왜냐면 이 파이프나 전선을 만드는데 이게 이 성형이 잘 돼야 됩니다. 그 말은 continuously flow가 일어나야 되니까 모폴로지에서 일어나야 되니까 잘 이 가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잘 가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low density LDP이지만 리니어입니다. 그러니까 합성이 일직선으로 그 중간에 크로스링킹을 되도록이면 작게 양을 작게 해서 쭉쭉 늘어나게 만드는 이런 것을 LLDP라고 합니다. Linear Low Density Polyethylene LLDP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만드는 것이 이제 필름 제조.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비닐들 시중에 나오는 비닐들을 쭉쭉 늘리다가 크로스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당기면 그게 쭉 찢어집니다. 근데 그런 것이 뭐냐면 LLDP 또는 LDP처럼 한쪽으로만 이 필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크로스 90도로 이렇게 잡아당기면 잘 찢어집니다. 이럴 경우에 주로 우리가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필름을 제조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영국 ICI에서 이제 필름을 만드는 것을 1933년에 합성을 했고 1940년대 와서 미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합시 압력의 차이로 고압법, 중압법, 그 다음 저압법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 폴리에틸렌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깊게 설명을 했는데 이 분류가 가장 많은 것이 폴리에틸렌입니다. PE. 그래서 HDP, MDP, LDP, LLDP 이렇게 되죠. 그 차이가 뭐냐 하면 밀도의 차이입니다. 밀도의 차이. 자, 그러면 PE의 중화법하고 성상입니다. 중화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 이제 고화법, 중화법 또 이렇게 방법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방사선법도 있고 저하법, 지글라나타라고 하는 이제 저하법도 있고 있습니다. 폴리에틸렌 만드는 기압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압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는 이 기체를 압축을 시켜서 서로 만나게 해서 헤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겠죠. 고압법 쉽게 표현하면 1000에서 2000 기압으로 만듭니다. 반응 온도는 180에서 200도씨. 총매는 산소, 그다음에 저밀도, 중밀도로 만들고 주로 고밀도를 만드는 것은 중화법으로 만듭니다. 그다음에 저하법으로 만드는 것이 고밀도. 이게 이제 지글라 촉매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였습니다. 자, 어쨌든 폴리에틸렌 중화하는 방법은 회사마다 서로 다릅니다. 다르고 그것은 일부는 기업의 특허이고 기업 기술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많이 쓰는 것이 폴리프로필렌입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PP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PP가 뭐냐면 여러분 혹시 마트나 이런 데 가면 사과나 감 이런 것을 봉지에 담아서 이제 판매를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필름이긴 하지만 이제 봉지 형태로 많이 만들죠. 근데 그게 이제 바짝바짝하고 이제 소리가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 물성 자체가 폴리에틸렌처럼 말랑말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트에서 주로 소비자들에게 공급되는 필름이 가장 많은 것이 폴리에틸렌, 그 다음에 PVC, 그 다음에 폴리프로필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프로필렌은 이제 이 약자를 가지고 PP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글라나타의 촉매를 가지고 이 중합을 시키면 그 다음에 40기압처럼 올려가지고 만들어집니다. 비중은 0.9에서 0.1입니다. 결국은 물보다는 가볍다 이렇게 됩니다. 기계적 강도, 그 다음에 내충격성, 절곡이 우수하다 됐습니다. 주로 이제 우리가 마대라고 표현합니다. 마대라고 하면 PP 마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P는 P와 같이 석유에서 얼어지는 프로필렌을 지글라나타 촉매로 중합시킨 것으로 제화법의 폴리에틸렌과 같은 방법으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프로필렌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폴리프로필렌이 이제 프로필렌을 중합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싱글 본드 아니야 더블 본드입니다. 더블 본드가 N개 적어도 1000 내지 5000개 있는 이 N개가 서로 연결이 돼야 되니까 이 더블 본드가 펴지면서 메틸기가 옆에 붙어 있고 이게 만약에 H로 했으면 에틸렌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촉매를 넣어가지고 지글라나타 촉매를 넣어가지고 이 프로필렌의 더블 본드를 펴가지고 N개의 모노머를 연결해 놓은 것을 폴리프로필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P분자 사슬의 탄소에 그죠? 수소 대신에 메틸기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짧은 가지가 달려 있습니다. 그 분자량이 폴리에틸렌보다 좀 크겠죠, 그죠? 그럼과 동시에 역시 리니하게 늘어나기도 하겠지만 실제로는 이제 밀도도 크고 성형용으로 이제 병 용기 등에 많이 만든다 그랬는데 상당히 경질입니다. 폴리에틸렌 비닐보다 투명도가 높고 그 다음에 약간 경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폴리프로필렌이 이제 PP 마대라고 하는 것은 마스터 배치, 그러니까 안료를 넣어서 색깔이 주황색으로 보이게 만든 것 뿐이지 실제로 마트에서 우리가 공급받는 사과나 감을 포장한 용기 바삭바삭 소리가 나는 것들은 마스터 배치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플라스틱 중에서도 상당히 가벼운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용용도는 이제 135에서 160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착색되기 힘든 것하고 좀 약한 것이 이제 결점이다, 그죠? 성형품의 이제 필름, 그러니까 이제 투명한 걸로 주로 만들겠죠. 프로필렌은 그죠? 그래서 카펫
내 마찰성이 좋기 때문에 카펫의 PP를 섬유화, 그러니까 그러니까 파이버를 만들어서 그 파이버를 가지고 오번을 해서 만든 것이 PP 카펫이 됩니다. 물론 이제 울보다는 굉장히 좀 싸겠죠. 대신 내 마모성이 좋기 때문에 주로 이제 사무실, 그죠? 예, 주로 사무실의 바닥에 까는 소재로 주로 많이 만듭니다. PP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PP가 종류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만들냐? 그럼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메틸기가 여기 하나 붙어 있죠. 왜냐하면 여기 하나 붙어 있고 이 에틸렌의 수소 하나 대신에 메틸기가 붙어 있는 것이 이제 프로필렌인데 이것이 N개가 붙을 때는 역시 메틸기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 본다시피 자, 이게 이제 메인 체인이죠. 메인 체인. 그러면 이 메틸기가 같은 방향으로 붙어 있는 게 있고 엇갈려서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메인 체인은 동일합니다. CH2 또는 CH2인데 H 대신에 메틸기, 이 H 대신에 CH3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아이소택틱이라는 것이 뭐냐면 같은 방향으로 이런 뜻입니다. 메틸기가 동일 방향으로 배열된 폴리프로필렌, 그죠? 동일 방향으로 배열된 폴리프로필렌. 그 다음 에이탁틱이라는 것은 뭐냐면 엇갈려 있다, 반대 방향이다, C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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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3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탁틱 폴리프로필렌, 메틸기가 엇갈린 방향으로 배열된 프로필렌, 폴리프로필렌 그렇게 되겠죠. 자,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이 우리 생활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폴리스타이렌입니다. 스타이렌 모노머를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연결해 놓은 것을 우리가 폴리스타이렌, P에서 폴리스타이렌입니다. 폴리스티롤 또는 열가수성 플라스틱입니다. 자, 대신에 이제 이것이 생활에 많이 쓰이는 이유는 거기에 가소제, 이 포밍 할 수 있는 발포제를 집어넣어서 발포제를 집어넣어서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포장재 또는 케이스 이런 걸 주로 만드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스타이렌 단독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거의 없고 다른 중합체와 혼합해서 사용을 하는데 부타다이엔 러버를 섞어서 SBR, SBS, 그 다음에 SBS 등으로 사용하고 그 중에 발포제라고 있습니다. 그죠? 이 발포제. 발포제라는 것은 이제 그 안에 이제 CO2 가스가 스타이렌 고분자, 스타이렌 용융된 고분자에서 CO2 가스로 만들어지면 그 공간이 생기겠죠. 그런 것을 우리가 발포제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우리는 전체적으로 뭐냐면 스티로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스티로폼에 딱딱한 게 있고 물렁물렁한 게 있고 또는 이제 굉장히 분리하기가 쉬운, 그러면 날카로운 칼로 자를 때 쉽게 잘리는 게 있고 상당히 이제 플라스틱이 잘 안 잘리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중합도에 따라서 구분이 되겠죠. 그래서 스펀지처럼 만들어서 쓸 수 있는 이런 것을 집어넣는 것을 우리가 발포제라고 합니다. 그 총 이름을 폴리스타이렌 PS라고 하지만 이제 스티로폼이라는 상업명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포제, 그 수지에다가 PS, 수지 원료에다가 고분자 원료에다가 발포제를 넣어서 그래서 약재를 넣어서 스펀지처럼 만들어가지고 만드는 이 플라스틱. 주로 이제 무거운 제품, 이제 프린터, 운반용 케이스, 그 다음에 간단한 크기의 조금 깨지기 쉬운 플라스틱으로 만든 외장재로 되어 있는 것들의 포장재로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생기율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스타이렌, 이게 스타이렌에 여러 개 있는, 이게 이제 기본이 뭐냐면 에틸렌입니다. 그죠? 요 H 대신에 뭐가 붙어 있냐 하면 페닐기가 붙어 있습니다. 자, 쉽게 외울 수 있죠.
자, 우리가 뭘 봤냐면 프로필렌을 봤습니다. 프로필렌은 에틸렌의 이 수소관계가 메틸기로 바뀌어진 것을 우리가 프로필렌이라고 그런다고요. 원래는 에틸렌이 어떻게 생겼냐면 에틸렌이 폴리에틸렌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지그재그로 있느냐 같은 방향으로 있느냐에 따라서 아이소택틱 또는 에이탁틱 이렇게 보는데 스타이렌을 보면 이게 에틸렌이죠. 요 페닐기 대신에 H가 붙으면 에틸렌입니다. 그죠? 예, 그다음에 그래서 이게 이중결합을 풀면 이게 폴리에틸렌이 되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H 대신에 여기에 페닐기를 붙여놓은 거. 이런 걸 우리가 스타이렌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스티로폼, 상하면 스티로폼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주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재활용하는데 많이 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페트라고 합니다. 그죠? 페트. 이제 풀 네임은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라고 했습니다. PET. 그죠? PET.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의 약자가 페트라고 합니다. 이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일반 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이름이 페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페트의 소재는 뭐냐면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입니다. 그죠? 폴리에틸렌입니다. 그죠? 요거 폴리에틸렌이죠. 요거 폴리에틸렌. 그 다음에 테레프탈릭 애시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분자식을 보면, 그죠? 폴리머의 분자식을 보면, 이게 뭐가 중합이 되어 있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에틸렌 중합체와, 그 다음에, 테르프탈릭 애시드가 양쪽에 붙었죠. 애시드. COOH죠. COOH. 이 H가 나가면서 에틸렌이 붙었고, 이 H가 나가면서 옆에 다른 분자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PET,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릭 애시드인데 테레프탈레이트. 뭐냐면 애시드인데 ATE라고 씁니다. 그래서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PET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밀도가 높은 폴리에스터 수지로 결정성 또는 비결정성 열가소성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페트를 따로 모아서 새로 용융을 시킨 다음에 용기를 새로 만들거나 파이버를 만들어서 섬유를 만듭니다. 섬유 소지, 그죠? 이런 걸 만들 때 주로 쓰는 것이 이제 페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비결정성 페트의 특성은 높은 투명성을 가지지만 낮은 인장 강도와 낮은 슬라이딩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주로 병이나 포장용에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재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따로 모아가지고 용융을 시킨 다음에 실로 만들어서 천을 만드는 이런 방법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공용 반제품으로 사용합니다. 그죠? 결정성 패턴은 높은 경도, 강도, 그 다음에 압력을 가해도 잘 부서지지 않는 그런 특성 때문에 우리가 생수 물에 물을 운반할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강도가 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 치수 정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표면 품질이 굉장히 까다로운 분야에 대해서 매우 적합하다 이렇게 봅니다. 동일한 성형하는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이것은 사출 성형으로 만듭니다. 이 병을 만드는 거죠. 병을 만드는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폴리 이제 PET의 원료를 집어넣고 근데 여기에 이 온도를 동일하게 만들겠죠. 동일하게 만들고 또는 여기부터 높았다가 점점 줄이면서 여기 와서 용융된 이 PET가 어떤 이 형태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러 개 있겠죠. 이 틀이 여러 개 있단 말이죠. 자, 이런 것들이 여러 개 있단 말입니다. 여러 개 있는 거니까 여기에 밀어내고 여기 자꾸 집어넣고 하면서 예를 들면 10개, 20개의 형틀이 만들어져 있는 금형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병이나 이런 걸 만들어냅니다. 자, 이런 것들이
표면 품질이 까다로운 이 제품에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경도가 좋습니다. 그죠? 투명하고 그래서 고강도. 그 다음에 수분 흡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 말은 분자 자체가 크로스 링킹 되어 있고 이 분자에 물이 붙을 수 있는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낮은 수분의 흡수율, 그 다음에 네크리프 변형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마찰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내마모성, 그 다음에 가수분해성. 그래서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아주 뜨거운 난로 옆에든지 뭐 이렇게 두면 이제 쪼그라들겠죠. 그래서 그렇지만 그렇다는 얘기는 모아서 다시 이 페트를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형태 실을 만들거나 또는 새로운 페트를 만들 때는 낮은 온도에서도 다시 병을 또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내화학성 있고 그 다음에 산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개가 붙여서 할 수 있는 뭐 용접성도 우수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상당히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뭘 했냐면 플라스틱의 이제 특성을 얘기했고 정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걸 폴리마라 그러느냐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 가공하는 데에서는 어떤 기술이 필요하냐면 압출 성능이 있고 그 다음에 사출 성능이 있고 사출 성능은 왜 하고 무엇 때문에 하고 하는 것을 또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했던 것이 열가소성 수지의 폴리에틸렌에 대해서 설명했고 PE를 설명했고 그 다음에 PP를 설명을 했고 그 다음 PP는 이렇게 만든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그 PP의 형태가 강도가 다르고 형태가 다른 이유는 이제 메틸기의 방향이 에틸렌 메인 체인에서 같은 방향이냐 서로 엇갈려 있느냐에 따라서 아이소택틱 프로필렌 또는 에이탁틱 폴리프로필렌이라고 명명을 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PS 폴리스타이렌이라고 그랬습니다. 폴리스타이렌은 이 메인 체인이 에틸렌입니다. 그죠? 폴리에틸렌이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페닐기를 붙여놓은 것을 우리가 폴리스타이렌 용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PS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 이제 페트라고 합니다. 굉장히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굉장히 전 세계 바다 오염에 상당히 우려스러운 것이 이제 페트병. 굉장히 많은 양이 사용이 되고 재활용이 되고 재이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 포장용으로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페트인데 이 분자식이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폴리에틸렌이 있고 에틸렌 메인 체인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테레프탈릭 애시드입니다. 애시드가 양쪽에 붙어 있는 것을 테레프탈릭 애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시드에 수소가 나간 것을 뭐라 그러냐면 AT라고 합니다. ATE. 그래서 PET,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릭 애시드. 근데 애시드에 수소가 없어졌으니까 AT라고 붙여서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라고 그럽니다. PET라고 그럽니다. 네 번째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폴리에틸렌의 폴리마의 시작 시간이었기도 하고 그 다음에 폴리마의 대중적으로 우리 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